자, 오늘은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과 예측을 하는 것, 현실에 대해서 요거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주식을 한다 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뭐 21년도에 어떻게 될 거다, 22년에 어떻게 될 거다, 혹은 30년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거니까 주가도 이렇게 가겠지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식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하지 않은 편이고 경향성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이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간단하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상하는 거는 대부분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아까 말했던 22년 포워드 뭐 이익을 추정하고 5년 비전을 파악하고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슈퍼 사이클이 온다. 슈퍼 사이클이 오니까 거기에 뭐 반도체가 됐든 풍력이 됐든 요거에 대해서 이 사이클이 오니까 여기에 괜찮은 수혜 종목을 찾아가지고 투자해야지.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의 정확도는 얼마일까? 예상의 정확도는 얼마일까? 어떤 베팅을 하려면 정확도가 높아야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럴듯하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과연 비판적으로 이게 과연 얼마 정도의 정확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게 중요하죠. 확률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일단 조금 먼저 해볼게요. 같은 일이라도 100%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자, 내가 90%의 확률로 어떤 종목을 맞추는 것과 10%의 확률로 어떤 종목을 맞추는 거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10%라도 25배 나거나 뭐 30배 나면 요거를 택하겠지만 저는 확률이 높은 거를 좋아합니다.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베팅을 많이 할 수 있고 수익률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확률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익률에 주목하죠. 수익률이 3배 난다. 이거 10배짜리야. 그러면 그 확률은 얼마인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제를 세울 때도 굉장히 확실한 전제를 세워야 되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연역적으로 사고를 한다 했을 때 이렇게 어떤 전제가 있고 그 전제에서 다시 또 다른 가정을 하고 또 다른 가정을 해서 종목에 대한 이익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산업이 어떻게 될 거니까 그 안에 기업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시기에 어떤 실적을 낼 거다 이런 추정을 하는데 요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확률이 떨어지죠. 뭐 여기 70%다 여기 40%다 또 뭐 요 산업이 그 방향이 맞을 확률이 또 60%다. 그럼 이거 다 곱하면 확률이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측이란 거는 필수적으로 이 낮아지는 확률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고 나서 분명해 보이는 것들은 지나고 났기 때문에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SK텔레콤이 지배자가 됐다. 그래가지고 통신산업의 지배자가 되어서 이렇게 기업 가치도 늘어나고 주가도 시총은 물론 이제 그 전에 다 반영을 했지만 어쨌든 요거에 이 당시의 기대가 다행히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지 이 현실이 될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거죠. 지나고 나니 알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을 예측하는 거는 자체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현실 예측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죠. 왜냐?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업가도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 회사의 5년 후 혹은 10년 후 몇 년 후 실적 혹은 방향성 모르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야망 있는 사업가라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과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오를 확률은 100%는 아니죠. 굉장히 낮아지죠. 뒷배가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좋다 하더라도 확률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란 건 예측 불가능하고 정부가 밀고 있는 사업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방향을 틀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ESG라는 이 바람도 이게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모르는 거죠. 저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다는 거는 딱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요와 공급 법칙, 그 다음에 심리는 변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현실 얘기죠. 수요가 늘면 당연히 결국엔 공급이 느는 거고 수요가 줄면 공급이 주는 거고 이런 수요와 공급 법칙 곡선 아시죠? 요거는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아니 수천 년간 정말 증명돼 왔던 우리 자본주의 돌아가는 기본 원리인 거고 심리가 변한다는 거 심리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죠. 물론 이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반복되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정확하죠. 요 두 개를 생각했을 때 제가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제일 쉬운 투자 방식은요. 기업 가치가
일정하고 색깔을 바꿔볼게요. 주가는 변동하는 이 투자가 일단은 제일 쉬운 투자입니다. 왜냐? 기업 가치는 변동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이 자산조가 가장 이런 게 많죠. 확률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만 한다면, 그리고 보수적으로만 한다면, 물론 이제 비즈니스가 이 자산 가치를 훼손하진 않아야겠죠. 이런 조건만 마련이 된다면 이 기업 가치가 그대로기 때문에 주가가 거기서 멀어지기만 하면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면 됩니다. 제일 잃지 않는 투자죠. 근데 이 투자의 단점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본 바로는 요거는 언제가 바닥이고 언제가 고점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파악의 근거가 없습니다. 주가란 건 결국엔 어느 수준이든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주가란 건 어디에 있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여기서 싸다고 샀지만 얘는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산주의 바닥을 찾아서 타임 리스크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타임 리스크라고 이게 흔히들 부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주 투자를 막연하게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제가 선호하는 방법인데, 이익이 이렇게 변동하는 회사가 있다고 친다면 이 회사가 되게 사이클을 따르는 회사라고 치죠. 시클리컬이라고 부르죠. 이 주식이 사실은 제일 베팅하기는 쉽습니다. 왜냐? 사이클을 계속 따라왔고 과거에 증명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떠한 구조로 인해서 얘가 바닥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몇 번을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경쟁사가 아웃된다든지 혹은 뭐 과점화되는 어떤 시그널들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 요것들을 보게 되면은 대충 요쯤이 바닥이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저번에 먼저 내려간다 했죠. 그럼 이렇게 먼저 올라가고 이렇게 그릴 텐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핀포인트는 못하죠. 당연히 이 정도, 그래 이 구간 안에서는 있겠지 하는 구간들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아까가 제일 쉬운 투자라고 했죠. 자산주처럼 100% 확률로 투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클이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주지 않고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확률은 조금 더 떨어지지만 그 다음으로는 간단한 거다. 이게 사이클을 타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믿는다라고 하면 얘가 흐름을 탈 때 그거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좋을 때 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클리컬이 아니더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클리컬이 아니라 어떤 회사가 그냥 좋았어요. 계속 좋다가 안 좋은 상황을 만나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서, 결국에는 제가 말했죠. 수요와 공급 법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뭔가 공급 과잉이 있는 거겠죠. 물론 이게 추세적인 수요 하락이라면 베팅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오프라인 유통업은 추세적인 하락을 겪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베팅하기 좀 어렵죠. 물론 이제 아주 싸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죠.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 시대에 내연기관 관련한 부품들 만들면 이 회사는 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런 거 빼고 공급 과잉을 겪고 있다. 근데 얘가 그 상황에서 좀 버틸 수 있는 과점업자다 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의 BS를 믿고 베팅을 한 다음에 기다려가지고 올라가는 걸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했을 때 이런 겁니다. 회사가 원래부터 좋아. 근데 얘가 더 좋아진대. 그래서 주가는 사실은 원래부터 좋았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더 좋아지는 이것 때문에 얘가 이게 더 갈지 요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거의 문제는 뭐냐? 얘가 더 좋아지기도 하는데 그 명운을 건 캐펙스라든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냥 더 좋아지지 않고 그냥 회사는 그대로인데 주가는 당연히 그 전에 그거를 기대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 상황이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회사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이렇게 껴있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현실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현실을 예측할 것인지 심리가 바뀌길 기다릴 것인지, 사람들은 요거가 막연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쵸? 언제 바뀔지 알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요게 막연해서 욜로 넘어가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자기가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이제 주식이 어렵다 하고 겸손하게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계속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겸손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현실 예측을 계속 한다는 건, 아니 현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 예측을 계속 하려는 것보다는 어떤 경향성을 파악을 하고 과거에 증명되어 온 사이클 혹은 이 회사가 다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성을 파악하는 거, 그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요 막연함 때문에 현실 예측을 하려고 한다는 거고, 그만큼 자기 스스로 확률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지 모른 채 어느 순간 어떨 때는 맞았다가 어떨 때는 틀려가지고 자산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예측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호기심에 많이 클릭을 하셨을 거고, 꽤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이질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 갑자기 예측 얘기를 할까?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와닿으실 테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얘기를 하게 된 건, 제가 늘 이제 만화나 그런 얘기를 비유를 하죠. 마사토키라는 작가의 초기작인데, 카스텔라 레시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다른 만화들 있잖아요. 커피우유 신화나 다른 만화들은 읽어볼만 한데, 이거는 능력자 배틀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흥미 위주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을 마주하는 조연이 얘기를 합니다. 너같이 예측을 잘하는 사람은 인생 편하게 살겠지,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에 의존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대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였냐면, 주인공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나는 실제 예측을 잘하는 게 아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내가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비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의 예상을 벗어나는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면 나는 적에게 지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되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부분을 대비한다. 버핏이나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주로 제가 보는 사람들은 가치 투자자잖아요. 저는 요즘 가치 투자가 너무 버블이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버핏을 알고 있고 되게 많이 추종한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차치하고, 버핏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왈가왈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측을 잘한다. 이번에 일본 상사 투자 역시 버핏은 전쟁이 날 걸 알고 있었다. 인플레를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버핏은 만약에 저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대비를 했고, 또 내가 모를 수 있으니까 더 싸게 샀겠죠.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냥 그 가능했던 케이스 중에 희박한 확률의 어떤 게 터졌고, 그것 덕분에 더 잘 됐을 수도 있고 예상했던 대로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포캐스트를 한 게 아니고 사실 대비를 한 거거든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그렇고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좀 더 건전하고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스크를 줄이고. 저는 그런 걸 했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왜 항상 예측을 한다고 비춰질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만약에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렇게 투자를 해요. A가 될 거니까 B가 된다. A가 되니까 B가 된다. 이런 선형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생각하고 A가 되면 당연히 B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투자 포인트를 만들고, 그 투자 포인트가 실현이 되면 나는 이제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어떤 가설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세상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꼭 그게 실적이 아닐 수도 있고, 실적에 미치는 것도 다양한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측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혹은 예측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행동을 하려면 다양한 케이스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능력자 배틀몰과 다른 점은, 거기서는 이제 이 대비를 했지만 만약 케이스가 자기 예상을 벗어나면 자기는 패배한다 라고 이제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투자자는 패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단계를 3가지를 얘기하고 예시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단계는 이거죠. 분석을 해서
케이스를 다양하게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이따가 예를 들어줄게요.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어떤 것을 맞이할 수 있으며 거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도 이 모든 케이스 중에 가장 월스트 케이스가 발생해도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하겠죠.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거보다 싸게 산다. 그러니까 결국 케이스 스터디 다음에 싸게 산다. 요거 다음에 분산 투자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분산 투자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이 싸게 산다는 걸 좀 무시하는데 싸게 사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몰빵을 한다고 하죠. 하나만 많이 사거나 하면 그 회사가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벗어날 수도 정말 아웃라이어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분산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비슷한 매력도를 가진 애들이 있으면 분산이 되는 거죠. 근데 매력도가 PER로 굳이 따지자면 뭐 2~3배인데 어떤 애는 5~6배다. 그러면 이게 분산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와 비슷한 매력도의 종목을 찾지 않는 이상 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우선순위가 1번, 2번, 3번이라고 봐요.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다양한 케이스를 분석하는 게 먼저 그리고 그 케이스에 분석을 했어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면 그걸 또 최대한 싸게 사고 그 다음에 그 싸게 산 것들이 문제가 몇 개만 있으면 불안하다 한다면 더 많은 종목을 찾고 비슷한 매력도의 종목을 찾아서 서서히 분산을 해나간다.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생략하면서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뭐 8개, 10개 이렇게 포트폴리오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 성과가 그냥 마켓하고 비슷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제가 예를 든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녹음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이게 실습 강의가 있거든요. 실습 강의가 있고 또 기초 강의가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영상이 뿌려진 게 있고 이건 멤버십이고 이래서 이걸 제가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거에 언급했던 것들이 막 반복이 되니까 사실 비슷하게 겹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언급한 종목 중에 참 좋은 여행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참 좋은 여행하고 성광밴드를 얘기했는데요. 종목들을 얘기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참 좋은 여행을 투자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전 2020년에 투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이 될 거다.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유가가 오를 거다라고 그냥 베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 얘기를 좀 더 심화시켜서 해보면 참 좋은 여행이다. 이게 여행사죠. 근데 여행사가 여러 개 A, B, C 큰 회사들 아시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노란풍선 있으면 경쟁 우위를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얘를 A라고 하죠. 그럼 B, C, D. 그럼 A가 재무 상태가 어떤지 보고 재무가 어떤지 다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 케이스는 두 가지죠. 오프닝이 이게 좀 더 일찍 일어나느냐 아니면 코로나가 길어지느냐.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역발상을 한다고 나중에 오프닝 되면은 컨택트 주식이 좋아질 거다라고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죠. 지금은 지나고 나니까 자명하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이 1, 2년 혹은 2,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5년, 10년이 될 수도 있죠. 이럴 리는 없다고 지금은 다들 생각했지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케이스 모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짧아졌을 때는 이 회사에게는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다시피 그럼 기대도 당연히 먼저 빨리 올라올 거고 문제는 이게 길어질 때의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들 사이에서 참 좋은 여행을 선택했던 이유가 얘가 재무하고 손익을 봤을 때 적자가 몇 년 이상 나도 누가 제일 오래 버틸 수 있는가 했을 때 얘가 제일 현금도 많고 손해가 조금 나도 그 규모에 비해서 오래 기간 버틸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지면 다들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다들 어려워지지만 얘가 그래도 버틸 수 있고 딴 업체들은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자잘한 기업들이 조금 줄어들거나 아니면 다들 사세가 축소되는 사이에 얘가 확장을 그래도 해나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월스 케이스까지 생각을 한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성광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이제 유가가 30불에 고착화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0불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뭐 이거 밑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유가가 BP 수준까지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팅 업체니까 유가가 오를 거라고 베팅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유가가 낮더라도 업스트림이 있고 다운스트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각각의 투자가 언제 일어난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전에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밀려있던 프로젝트라든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강배드가 이런 상황이면 더 좋겠지만 30불이어도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에 기반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들었던 이유는 이 케이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얘는 이제 유가에 민감한 거니까 유가에 디펜던트하게 가정을 했고, 아까 참 좋은 여행은 코로나가 중요한 요소였으니까 기업마다 중요한 요소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전 지금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도 정말 많은 케이스를 고민을 해봅니다. 심지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기도 해요. 때로는 달러의 기축통화가 가치로서 훼손이 되면 어떻게 되나 라는 고민도 해보고, 앞으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다음에 그걸 종목에 대입시켜 보기도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얘기했던 거의 요약은 뭐냐면,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도 그냥 하나의 케이스, A가 되면 B가 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 경기라고 해보죠.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 중국 경기 부양을 할 거니까 원자재가 오른다든지 이런 선형적 예상 있잖아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굴삭기가 좋아질 거라든지, 이런 선형적 예상이 저는 별로 좋은 투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케이스를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예상을 글로 한번 써보십시오. 엑셀로 내가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투자한다라고 써보면 지나고 나면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직감하는 방향으로 절대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입니다.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보수적인 가정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싸게 사고, 이렇게 해서 또 분산까지 한다면 여러분이 예측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예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질감이 드는 예측이란 단어를 썼지만 사실상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종목을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크게 실패할 일이 없이 계속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보다가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고성장일 리는 없다. 앞으로 저성장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금리는 장기적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은 오를 것이다. 뭐 이런 논리 전개를 펴는 분이 계시던데, 저는 약간 저성장이 바로 금리 인하로 이어진다는 이 논리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차치하고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고성장일 리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주제, 세상에 확실한 건 없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반드시 이럴 것이다 라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라는 건 모두가 그렇게 믿는 와중에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때 기회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관해서 좀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제가 항상 드는 얘기인데 간단한 얘기죠.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지나간 사람한테 팬데믹이 일어나서 모두가 봉쇄가 되고 생산이 지연되고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고 지트가 불가능해지고 재고가 막 쌓여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은 그럴 리가 없다 라고 말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뭐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다시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난리 난다. 인플레이션 엄청 올라가고 중국 경기 활성화 되니까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중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롱을 잡고 미국 숏을 잡았다고 하죠. 근데 반대가 됐죠. 중국은 생각보다 경기 부양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미국은 오히려 활황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 미국이 활황되고 있는 상황에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고성장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거 부러진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성장이 되든 부러지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사실은 저는 생활에서 믿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미래는 알 수 없다.
확실한 명제, 100% 확실한 명제. 2번,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이런 것들이 확실한 명제죠. 미래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점을 치면서 투자를 행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될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금리가 생각처럼 우리나라 경우에 금리가 어느 정도 동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르지 않을 거다.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랬죠. 계속 안 오를 거다, 안 오를 거다. 아니, 연준 의장은 올릴 거다, 혹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 부정하면서, 저거 그냥 뻥카다. 우리 분명히 금리는 곧 내려올 거고, 계속 내려오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거야. 이거 되게 감정적인 편향이 들어간 거 아닐까요? 감정적 편향? 사실상 오를지 내릴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주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마다 말씀드린 게 있죠. 현금 보유하고 있었냐. 한 3번 넘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는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장이 어떤 식으로든 무너진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에 대비해서 현금이 혹시 있습니까? 규칙은 있습니까? 10% 보유해야겠다, 20% 보유해야겠다, 15% 보유해야겠다. 기준선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걸 얼마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때 가서는 또 현금이 되게 필요한 순간이 올 겁니다. 저는 세상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는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예전에 말했던 거에 패러프레이즈 일 뿐이에요. 이제는 뭐 제가 녹음하는 것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은 포트폴리오 짤 때는 우리가 겪는 미래는 이 많은 미래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A라는 미래가 일어났어야 됐다 하는 당위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우연하게 A라는 미래가 일어난 것 뿐이죠. A부터 Z까지의 가능한 미래가 있었고, 우리가 나머지 미래를 무시하면서 베팅을 한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미래를 상정하고 단언하고,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저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늘 말하죠. 자기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는 부동산이 올랐다고 치더라도 그게 오르지 않는 미래도 상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부동산 투자하시는 특히 신념이 깊으신 분들은 무조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돈을 풀어서 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정말로 모든 케이스의 부동산이 좋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뻔하다, 이럴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잘못됐고 당연한 미래는 없다는 거, 요거를 한번 주제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